날씨도 축축 처지는데 오늘 지수도 1% 정도 양시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는 2,43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79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섹터와 업종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돌아오셨어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긴 휴가를 마치고 또 돌아오셨는데요.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걱정됩니다. 일단은 저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란불이 가득한 가운데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에 눈이 가긴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1에서 2% 각각 밀리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가 정말 다 같이 밀렸었어요.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런 쪽 필두로 해서 쭉 밀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은 어제 저희 개장 특징주로도 체크를 해봤는데 기아 정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운주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미 쪽은 정말 괜찮다라고 하고 나름의 가지고 있는 지표들도 너무 긍정적인데 좀 억울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밥켓이 될 텐데요. 오늘 거의 7에서 8%가량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밥켓뿐만 아니라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건설기계 쪽이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왜 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동 우려 때문인지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대장주인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급락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쪽에서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유일하게 다른 지표들은 다 개선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단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장 짓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런 건설 관련 수요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이것이 대장주를 꺾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여러 건설기계 종목군들도 같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어떤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분기 전망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가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실적과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정도까지는 확인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좀 더 보유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실적 발표되기 이전에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와 기존 보유자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금리가 일단 확실하게 고점을 찍고 2레벨은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게 검증이 필요하죠. 만약에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5%도 고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나올 제롬 파월의 발언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현재 구간에서 정책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라는 굉장히 싸늘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5% 정도에서 제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군들에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투자 포인트로서는 금리, 그 다음에 투자 포지션으로서는 보유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의 시작점, 이 정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좀 먼저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컨센서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표까지 좀 확인해 보고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좀 나눠진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있는 것인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니지 쪽이 아무래도 주력인데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밀릴 걸로 보이고요. 이건 비단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지금 넥슨이라던가
이런 쪽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금 전망이 어둡거든요. 네. 일단 뭐 비용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신작 게임 나가다 보니까 뭐 프로모션비 계속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지 쪽도 보시면 지금 게임별로 견조하게 유지되는 쪽도 있지만 리니지도 뭐 2M이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일정한데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비용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인 것이죠. 물론 이런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오면 뭐 단기 반등이야 나올 수 있을 거고 비용 통제를 얼마나 NC소프트가 잘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매출도 둔화되고 이익도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주가도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낮아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 안 좋은 거 알겠어. 그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1년 내내 빠졌는데 반전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전 요소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 대형 게임사 하면 이제 3N을 꼽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NC소프트, 넷마블 모두 다 안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건 넥슨의 독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적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게임주에게 있어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신작 모멘텀이 될 텐데 지금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상황도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또 판매가 안 될 테니까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과거에 게임주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신작 네. 기대감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신작 게임이 이미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게임들을 쭉 리스트업 해놓은 것인데 지금 보시면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게임들이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퍼즈 아미토이 같은 이런 게임 과거에 NC소프트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게임인데 지금 뭐 순위는 뭐 굉장히 높다고 하죠. 매출 기여도는 낮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MMORPG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NC소프트가 드디어 뭐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콘솔 게임이라든지 뭔가 다른 쪽의 게임을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MORPG 쪽에서 뭐 욕은 먹었지만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여기에서 다른 걸 시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쪽만 주력하던 NC소프트가 드디어 뭔가 이제 다른 쪽도 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네오위즈가 피해 고딧이라고 하는 게임, 콘솔 게임으로 네.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게임들 여기에 또 나오진 않았지만 테일이라고 하는 게임도 베타 테스터들에게 받았던 그 부정적인 평가들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더 나빠질 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별로 없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당장 NC소프트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게임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게임들을 사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가장 큰 위기가 새로운 게임은 없고 그다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모델들은 점점 낡아가고 있거나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고 매출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게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게임 업계를 한 번 더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계 전체적으로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악재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대부분이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목표 주가 잡으면 좋을까요? 네, 공격적으로 잡기는 어렵죠. 내년도의 실적도 뭐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뭐 TL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특히 그 구조적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반등 개연성이 설사 뭐 4분기 지금부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낮고요. 적어도 내년 정도의 실적 추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뭐 많이 낮아져 있죠. 근데 주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은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관건은 다시 마진율을 끌어올리든지 매출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멘텀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내년 1분기부터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면 우리가 과거 이 종목의 그 평균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한 25배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PE 관점에서는 PB 관점에서는 2배 정도를 열어둘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PB 2배까지 보기에는 너무 매물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B 2배까지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PE 관점에서 한 25배 정도를 고려해보면 20만 원대 중반 정도가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그런 목표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한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로 두시고 4분기 이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더 목표가를 위로 끌어올려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중반으로 설정했고요. 또 4분기에 좋은 뉴스들이 전해진다면 거기서 이제 추가 상향할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PNT가 될 텐데요. PNT 쪽에서 이제 내년 말까지 200메가와트 규모의 ESS향 LFP 배터리셀을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과연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도 실적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이 장비 쪽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액은 좀 빠지지만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버틴다. 근데 3분기에 이렇게 약간 차이가 존재하는 게 매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외국 쪽의 매출 인식이 조금 이 기간이 조정되면서 실적에서 약간의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배터리 셀이나 소재 쪽은 그 금속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은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 지으면 공장을 그 빈터로 놔둘 수 없고 빈 공장으로 놔둘 수 없잖아요. 어쨌든 공장 지으면 그 안에 계속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PNT는 국내 3사에 모두 전극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뭐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전부 계속 그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주 잔고나 매출의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약간 정체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이 조정받고 있고 오늘 또 테슬라가 큰 폭의 이 실적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최근 주가 부진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PNT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전망까지 먼저 체크해 봤는데요. 그래도 장비 쪽은 괜찮다라는 부분 짚고 갔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앞서 체크해 봤던 LFP 진출인데요. 이것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가 LFP 진출을 하면 좋은 게 있을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자, PNT 밑으로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들은 있다라는 거죠. 일단 PNT 머티리얼즈가 배터리를 생산하고 소재 개발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기존에 만들고 있던 장비들을 통해서 캐펙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서 조금씩 업력을 쌓기 시작하면 매출처를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기존에 이제 대형 3사와도 이미 계약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전극 장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미 만들고 있는 데다가 동박, 전지박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저 LFP 배터리를 생산할 때 이런 장비들을 그냥 스스로 납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캐펙스 부담이 적고 좀 더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극 장비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국내 3사에다 모두 납품을 하다 보니 이런 납품처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뭐 LFP의 유효성은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호재가 맞다. 다만 지금 현재 200메가와트시 정도의 생산은 뭐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 회사의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시제품 생산 정도로 봐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 얼마나 계약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일단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잘 반영이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호재가 맞다라는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PNT, 다른 2차 전지주랑 좀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산업들은 결국 수주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수주는 계속 다 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변하면서 마진율이 변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이 종목의 지금 현재 밸류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주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미래에셋증권이 뭐 9만 원 이상의 아주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데요. 그 정도의 가격에 가는 것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조정 과정에서 쭉 주가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이런 부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9만 원 정도의 공격적인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당장 그다음에 뭐 몇 개월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목표에 접근해 본다면 저 쌓여 있는 수주 잔고, 그다음에 거의 20%에 육박하는 마진율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PBR 한 2배 정도는 일단 기본값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극 장비에서 나름의 업력을 가지고 국내 3사에 납품하고 있고 LFP의 성장성이 얹어진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여기에 한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BPS를 한 3배 정도까지는 줘도 저는 가능한 그런 목표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PE 관점보다는 변동성이 큰 PE 관점보다는 PB 관점에서 한 3배 정도를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7만 2천 원 정도의 가격 정도가 그 정도의 레벨이 현재 이 종목의 저는 현실적인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그 정도의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전고점인 8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저희가 7만 2천 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추후에 또 상승 여력까지 저희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